아직 숨이 붙어 있는 어미 방문 앞에서 새 아들은 제 목부터 따졌습니다. 병석에 노파는 죽은 척 누워 있었고 자식들은 그 곁에서 인장과 창고 열쇠를 찾고 있었지요. 그 밤 노파의 두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베개 시스로 스며드는 눈물이었지요. 30년 넘도록 손바닥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가며 일구어낸 것이 저 자식들 눈에는 어미가 죽기만 기다리면 손에 들어올 재산 덩어리였을 뿐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배로 낳은 자식 셋이 있었지만 끝내 자식 노릇을 한 것은 따로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윤노파의 본래 이름을 아는 이는 몇 없었습니다. 다들 그냥 윤노파, 방앗간 윤시댁이라 불렀지요. 22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돌림병이 돌던 해였는데 30도 못 채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이라곤 제 손으로 먹여 살려야 할 어린 아들 셋과 낡은 맷돌 하나, 쌀 한 뎃박이 전부였지요. 밥상 하나 제대로 갖춰진 집이 아니었습니다. 윤노파는 울 새가 없었습니다. 남편 무덤에 흙을 다독인 날 저녁, 그녀는 맷돌 앞에 앉았습니다. 이웃에서 빌려온 쌀과 수수를 갈아 떡을 만들고 그것을 장에 내다 팔았지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도록 그녀는 맷돌을 돌렸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굽고 눈 밑이 파이도록 일했지요. 처음 몇 해는 겨우 입에 풀칠이나 했습니다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방앗간 자리를 잡고 이웃 농가에서 곡식 도정을 맡아주면서 이름이 났습니다. 쌀가게도 조금씩 넓혀갔지요. 논밭도 한 마지기, 두 마지기 늘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억세다, 무섭다 하면서도 속으로는 대단하다고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버텼으니까요. 그 긴 세월 동안 윤노파에게는 배에 아파 낳은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큰아들 달수, 둘째 달복, 셋째 달봉이 그들이었지요. 달수는 장남이라는 이름 석자만큼은 누구보다 앞세웠으나 실제로 방앗간 일에 팔을 걷어붙인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일구어 놓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지요. 젊어서부터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집안을 잇는 법이다. 이 방앗간은 결국 내 것이 된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윤노파는 속으로 쓴웃음을 삼켰습니다만 대꾸하지 않았지요. 처자식이 생기고 나서는 더욱 그리 되어서 방앗간에 얼굴을 비출 때는 꼭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가져갈 때뿐이었습니다. 달복은 달랐습니다. 눈이 빠르고 셈이 빨랐으며 돈 냄새를 맡는 코가 남달리 밝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리함이 곧고 선한 쪽으로 자라지 않았지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장부를 기웃거렸고 제 이익을 먼저 계산하는 버릇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습성이 더 깊어졌지요. 창고에 무엇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늘 눈여겨보았고 인장 보관함이 어디 있는지를 어머니 곁에 있을 때마다 슬쩍 캐물었습니다. 어머니, 인장은 항상 그 선반에 두십니까? 윤노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그저 꼼꼼한 아이려니 했습니다. 그러나 달복의 눈은 꼼꼼한 것이 아니라 날카로운 것이었고 그 날카로움은 오직 제 이익을 향해서만 갈려 있었습니다. 필생원 하나와 은밀히 몇 차례 만난 것도 그 무렵이었지요.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달복이 그 자리에서 돌아올 때면 얼굴에 흡족한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달봉은 형들에 비하면 모나지는 않았지만 제 뜻을 세우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속으로는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형들이 오른쪽을 가리키면 오른쪽을 쳐다보고
왼쪽을 가리키면 왼쪽을 쳐다보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맞다 여기는 것이 있어도 형들 앞에서는 그 생각을 꺼내지 않았지요. 특히 달복의 눈총이 무서웠습니다. 달봉은 그것을 두고 형에 대한 예의라 불렀지만 사실은 비겁함이었지요. 그리고 덕수가 있었습니다. 덕수가 이 집에 온 것은 흉년이 유난히 심했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윤노파가 장에서 돌아오다가 길가 느티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지요. 6살쯤 됐을까요? 뼈만 앙상한 것이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형색이었습니다. 윤노파는 잠깐 멈췄습니다. 바쁜 사람이었지요. 그 시절 그녀는 쉴 틈이 없었고 남의 아이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아이의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이 흙바닥에 파묻힌 채 오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윤노파는 결국 그 아이를 등에 업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 죽 한 술을 먹였지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는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어디서 왔느냐 물으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름을 물으니 덕수라 했지요. 그 뒤로 덕수는 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노파도 내보내지 않았지요. 딱히 호적에 올리거나 문서를 꾸민 것은 아니었지만 밥상에 같이 앉히고 방에서 재우며 키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거두어 살린 아이라고 불렀지요. 세 아들은 어릴 때부터 덕수를 아랫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죽 한 술 얻어먹고 살아난 것, 그것만으로도 평생 빚진 몸이라 여겼으니까요. 덕수는 자라면서 방앗간의 굵직한 일을 도맡았습니다. 맷돌 손질이며 곡식 감아 옮기는 일이며 창고 습기 관리며 외상 장부 기록이며 손님 곡식 종류를 구분하는 일까지. 말수가 적었고 군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없으면 방앗간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윤노파는 진작 알고 있었지요. 세 아들은 덕수보다 쓸 줄 아는 것이 적었지만 그것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덕수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특히 달복은 어머니가 덕수에게 의지하는 것이 눈에 보일수록 속이 쓰렸지요. 저것이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 방을 들락거리느냐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윤노파가 쓰러졌습니다. 아침 일찍 창고에 다녀오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합니다. 마당에서 쓰러진 것을 덕수가 발견했고 방으로 옮겨 뉘었지요. 마을 의원이 와서 맥을 짚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맥이 몹시 쇠했습니다. 큰 고비를 넘기기 쉽지 않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덕수는 방 밖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졌지요. 그러나 세 아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의원이 마당을 나서기가 무섭게 달수가 동생들을 불러 모았지요. 어머니 일이 어쩌면 길지 않을 수도 있다. 방앗간이며 논밭이며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달복이 빠르게 말을 받았지요. 창고 열쇠랑 인장부터입니다. 어디 있는지 제가 압니다. 달봉이 조금 주춤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눈을 뜨고 계시는데 그런 말씀을. 달복이 차갑게 잘랐습니다. 눈을 뜨셔도 앞이 흐리신 거 모르냐. 이럴 때 챙겨두지 않으면 덕수 놈이 다 가로챈다. 윤노파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방문이 얇았고 밖에 소리가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눈은 뜨기 어려웠지만 귀는 멀쩡했지요. 달복의 목소리, 달수의 대꾸,
달봉의 소심한 침묵이 차례로 귓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윤노파는 손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진 사람처럼 누워 있었지만 두 눈에서는 물기가 흘렀지요. 어미가 살아있는지도 확인하지 않고 재산 얘기를 꺼내는 자식들이었습니다. 30년 넘도록 손바닥이 갈라지고 허리가 굽어가며 일구어낸 방앗간이 저 자식들 눈에는 나누어 가질 물건이었던 겁니다. 어미의 피땀이 아니라 어미가 눈을 감기만 기다리면 손에 들어올 재산이었던 것이지요. 그 밤을 윤노파는 혼자 버텼습니다. 덕수가 밤새 방밖을 지켰고 복례가 약을 끓이며 곁에 있었지요. 복례는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한 늙은 몸종이었습니다. 아이 때부터 이 집에 들어와 윤노파의 손발이 되어온 사람이었지요. 눈치가 빠르고 입이 무거웠으며 집 안사정이라면 귀신같이 알았습니다. 복례는 그날 밤 달복 도련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노파는 조금씩 정신을 차렸습니다만 일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 달복이 움직이기 시작했지요. 창고 열쇠를 손에 넣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청한 것인 양복례에게 말했지요. 어머니께서 창고 정리를 해두라 하셨다. 복례는 미심쩍었지만 그 자리에서 막지는 못했습니다. 달복은 밤마다 창고를 드나들었습니다. 그것이 2, 3일을 넘기자 복례는 창고 쪽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잦아졌지요. 그리고 어느 날 집 안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창고 쌀가마니 몇 개가 없어진 것입니다. 귀한 참깨 2섬도 사라졌지요. 달복이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덕수 이놈이 갖고 간 것이 틀림없다. 저것이 진작부터 어머니 눈을 가리고 집안 물목을 빼돌렸을 것이다. 달수가 거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것이 장부를 혼자 쥐고 있었는데 누가 그걸 확인이나 했겠느냐. 덕수는 그 자리에서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요. 그러나 달복은 이미 준비해둔 것이 있었습니다. 창고 한쪽 구석에서 찾아냈다는 작은 자루, 그 안에 쌀이 담겨 있었고 달복은 그것이 덕수가 숨겨둔 것이라 우겼지요. 사실은 달복이 밤중에 몰래 갖다 놓은 것이었지만 아무도 그 순간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달복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살려줬더니 주인집 것을 훔친 게 이놈의 도리냐. 거두어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는 것이냐. 이 집에서 죽 한 술 얻어먹고 목숨 붙인 것이 누구 덕인지는 알고 사느냐. 그 말이 덕수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쭉 한 술 얻어먹고 목숨 붙인 것이라는 말이요. 20년 넘도록 이 집을 위해 살아온 세월을 달복은 그 한마디로 짓밟았습니다. 달봉이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덕수의 얼굴을 보았지요. 오래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도둑질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으로 알았습니다. 입이 열리려 했지요. 덕수가 억울하다는 것을 달복이 꾸민 일이라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달복이 눈을 흘기는 순간 달봉은 그 눈빛이 무서워 시선을 내렸습니다. 저 눈총을 맞으면서까지 나설 용기가 자신에게는 없다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동조였습니다. 달복이 곧바로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덕수 놈이 창고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증거도 나왔습니다. 저런 자를 이 집에 두면 아니 됩니다. 윤노파는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팔에 힘이 없었지요. 마음은 덕수를 믿었습니다. 20년 넘도록 지켜본 사람이었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이 윤노파였습니다. 덕수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그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병이 깊었고 눈앞이 자꾸 흐려졌으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내어 말하려 해도 목이 열리질 않았지요. 달복의 목소리가 귓속에서 윙윙거렸고 증거가 나왔다는 그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믿고 싶었습니다. 막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쓰러진 몸이, 흐려진 눈이 그 순간 윤노파를 배신했습니다. 그 침묵이 윤노파 평생 가장 깊이 후회하게 될 순간이었지요. 나중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을 때 윤노파는 그 밤을 떠올리며 두고두고 제 무릎을 쳤습니다. 달복은 그것을 허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덕수를 내보내는 자리는 마당에서였습니다. 달수가 나서서 말했지요. 이 집에 더 있을 도리가 없다. 나가거라. 덕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방 쪽을 향해 이마가 땅에 닿도록 고개를 숙였지요. 어머니, 저는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은 믿어주십시오. 방 안에서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를 악물었지요.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꾹 눌렀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발이 무거웠지요. 20년 넘도록 밟아온 마당이었고 어릴 때 쓰러져 있다가 처음 눈을 떴을 때 보았던 하늘이 저 위에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발이 한 번 멈췄습니다. 덕수는 돌아서지 않으려 했지요. 그러나 몸이 먼저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방창호지에 등잔 불빛이 어렸지요. 덕수는 그 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저 안에 계셨습니다. 자신을 살려주신 분이, 자신을 믿어주시던 분이. 그런데 지금 그 방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습니다. 덕수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렸습니다. 소리는 없었습니다. 훔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흐르게 두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복례가 마당 귀퉁이에서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두 손이 치맛자락을 쥐었지요. 덕수가 대문을 나서기 전에 복례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약은 아침 저녁으로 빠뜨리지 마십시오. 창고 동쪽 끝 기둥 밑에 습기가 차니 그쪽 가만히는 옮겨 놓으셔야 합니다. 복례는 그 말을 듣다가 결국 눈물을 흘렸습니다. 덕수는 그렇게 갔지요. 자신을 내쫓은 집 걱정을 끝까지 하면서요. 덕수가 없어진 집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손님이 가져온 곡식과 방앗간 것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참깨와 조를 같은 자루에 넣어두었다가 손님이 찾아와 소란이 났고, 또 어느 날은 외상 장부가 맞지 않아 거래처 상인과 말다툼이 벌어졌지요. 맷돌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는데 손볼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달수가 장남 체면을 앞세워 손님을 맞았지만 곡식 종류를 구분하지 못해 망신을 샀고, 달복이 소리를 질러봤지만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었지요. 오래 거래하던 상인들이 하나둘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방앗간이 왜 이러냐, 예전 같지 않다. 달봉은 형들 눈치만 살피며 허둥댔지요. 덕수 하나가 해오던 일이 실은 사람 서너시 해도 모자랄 일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윤노파는 병석에 누운 채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방앗간 소리가 달라졌고 사람들의 발소리가 어수선했으며 복례가 한숨 쉬는 소리가 잦아졌지요.
이웃 안악이 방문 앞에서 요즘 방앗간이 영 돌아가질 않는다며 혀를 차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화살처럼 가슴에 박혔지요. 30년 넘게 윤노파 혼자 지켜온 방앗간이 덕수 하나 없어지고 보름도 되지 않아 이 지경이 된 것이었습니다. 세 아들은 이 집 재산을 원했을 뿐 이 집을 지킬 줄은 몰랐다는 것을 윤노파는 병석에 누운 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병보다 더 사무치게 아팠지요. 덕수를 막지 못한 그 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달래보았지만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복례는 그 와중에 수상한 것들을 하나씩 눈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달복이 밤마다 창고를 드나드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복례는 달복이 방에서 어떤 문서를 꺼내어 등잔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을 문틈으로 보았습니다. 글씨가 빽빽이 적혀 있었고 달복의 손이 그 위에 먹을 덧발라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지요. 복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달복의 손이 문서 위를 오가는 모습이 어른거렸지요. 다음 날 달복이 바깥에 나간 사이 복례는 방문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손이 떨렸지요. 그러나 마침내 문을 밀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서랍은 반쯤 닫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숨을 죽이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끝으로 더듬어 문서 한 장을 꺼냈지요.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읽을 줄 아는 글자가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노파의 이름 석자 옆에 찍혀있는 인장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집에서 쓰는 인장 모양과는 다른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 문서 안에는 방앗간, 창고, 논밭이라는 글자가 보였고 달복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복례는 문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들어가 앉았지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창고 근처에서 이웃 아이가 무심코 한마디 했습니다. 달복 도련님이 밤에 술에 끄는 사람이랑 같이 나가더라고요. 복례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지요. 달복이 전에 은밀히 만났던 바깥 필생원, 그리고 창고에서 빠져나간 쌀과 참깨, 그 흔적들이 이제 한 줄로 꿰어졌습니다. 달복이 위조 문서를 꾸미는 한편 집안 곡식을 팔아 제 주머니를 채우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해진 것이지요. 덕수에게 뒤집어 씌운 도둑 누명은 달복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준비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제 욕심을 채우면서 동시에 어머니가 가장 믿는 사람을 치워버리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노린 계략이었지요. 복례는 밤이 되어 모두가 잠든 뒤 윤노파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마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직 눈 감으시면 아니 됩니다. 윤노파는 눈을 떴습니다. 흐릿했지만 복례의 얼굴은 알아볼 수 있었지요. 복례가 낮게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창고 곡식이 달복에 의해 팔렸다는 것, 덕수에게 씌워진 누명이 거짓이라는 것, 달복이 위조한 분재기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윤노파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손이 이불을 쥐었지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쥐었습니다. 오래 침묵이 흘렀고 그러고는 윤노파가 말했습니다. 덕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복례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쫓겨 나갔지요, 마님. 제가 막지 못했습니다. 윤노파의 눈이 감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열리지 않았지요. 몸이 급격히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 그 밤이었습니다.
마음의 충격이 겹쳐 이미 쇠한 몸이 더욱 깊은 고비로 빠져드는 것이었지요. 복례는 밤새 울면서 약을 끓였습니다. 달복은 그 다음 날 밤 문서를 마저 완성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마당은 고요했고 달수와 달봉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복은 혼자 어머니 방 옆 작은 방에 앉아 등잔불을 바짝 당겨놓고 문서를 들여다보았지요. 마음이 몹시 급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어찌 될지 알 수 없었고 하루라도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는 생각이 온몸을 조였습니다. 인장을 더 정교하게 눌러 찍어야 했지요. 본래 인장 자국과 나란히 놓고 견주어 보고 다시 눌러보고 또 비교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손을 누르며 인장을 다시 들었지요. 그 순간 손이 미끄러졌고 등잔이 기울었습니다. 기름이 쏟아졌지요. 문서 뭉치 위로 번졌고 달복이 손으로 끄려 했으나 오히려 불꽃을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문서에서 바닥으로, 바닥에서 벽 쪽 집더미로, 그리고 창고와 이어진 겨 창고까지 불길이 번졌습니다. 탐욕이 불을 불렀고 조급함이 기름을 쏟았으며 달복은 제 두 손으로 제 음모에 불을 붙인 것이었지요. 겨 창고는 더 빨리 탔습니다. 바싹 마른 완겨와 나락겨가 가득 쌓여 있었으니까요. 불이 하늘로 치솟자 이웃 사람들이 깨어났고 마당에서 아우성이 일었습니다. 달수와 달봉이 뛰쳐나왔지요. 달봉이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방에 계신다. 그러나 달수는 창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따로 적어둔 서류를 먼저 꺼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불길이 번지는 와중에도 어미 방이 아니라 창고로 달려가는 장남이었습니다. 달복은 불이 난 방 앞에서 얼이 빠진 채 서 있었습니다. 제 탐욕이 만든 불길 앞에서 몸이 굳어버린 것이었지요. 그 순간 달봉은 멈춰 섰습니다. 불길 속으로 뛰어들지도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지도 못한 채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달수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지요. 저것이 장남이구나, 저것이 형이구나. 그리고 저 옆에서 굳어버린 것이 둘째 형이구나. 처음으로 뼛속까지 부끄러움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저 두 형과 다른가? 달봉은 그 물음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담 밖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났습니다. 덕수였습니다. 덕수는 집에서 쫓겨난 뒤 먼 친척 집에 몸을 의탁하고 있었습니다만 마음이 그 집을 떠나지 못했지요. 밤마다 눈을 감으면 윤노파의 얼굴이 떠올랐고 어머니 약은 제때 올리고 있는지 창고 기둥 및 습기는 어찌 됐는지 걱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잠이 오지 않아 밖에 나와 이 집 담 근처를 맴돌다가 하늘이 붉게 물드는 것을 보고 발이 먼저 움직였지요. 불길이 이 집 쪽에서 치솟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덕수는 뛰었습니다. 담을 넘었습니다. 마당에 연기가 가득했고 사람들이 오가는 소리가 뒤섞였지요. 덕수는 어머니 방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방문이 열렸고 연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복례가 방 안에서 기침을 하며 윤노파를 끌어안고 있었지요. 덕수가 뛰어 들어갔습니다. 불길이 방 모서리까지 번져오고 있었고 지붕에서 타는 냄새가 쏟아졌습니다. 덕수는 복례를 먼저 밀어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시오. 그러고는 윤노파를 등에 업었지요. 노파는 가벼웠습니다. 병석에 누운 사이 몸이 더욱 야위었던 것이지요. 덕수는 등에 업은 채 방을 나서려 했습니다. 불길이 문 위쪽 석가래를 핥고 있었지요.
그런데 선반 위에 놓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집 안 인장과 장부를 담아두는 작은 함이었지요. 그것이 없으면 방앗간 모든 거래가 뒤집힌다는 것을 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 번 망설임이 있었지요. 그러나 덕수는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팔을 뻗었습니다. 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석가래에서 불덩이가 떨어졌고 덕수의 오른팔 위로 쏟아졌지요. 뜨거운 것이 살을 물어뜯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등에 노팔을 더 단단히 안고 마당으로 뛰쳐나왔지요. 마당으로 나왔을 때 이웃 사람들이 물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덕수가 윤노팔을 마당 한쪽에 조심스럽게 뉘었지요. 복례가 울면서 달려왔습니다. 달봉이 뒤늦게 뛰어와 어머니 얼굴을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렸지요. 달수는 손에 서류 뭉치를 쥔 채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달복은 담 모서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불은 1시경쯤 뒤에야 잡혔습니다. 겨 창고 반이 탔고 쌀 창고 일부가 그을렸지요. 다행히 본체는 살았습니다. 덕수는 그날 밤 오른팔과 등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손바닥도 붉게 부풀었지요. 그러나 아프다는 소리 한마디 없이 마당에 주저앉아 윤노파의 숨소리만 들었습니다. 불빛이 잦아드는 마당에서 덕수는 그렇게 밤을 새웠지요. 윤노파는 그 밤을 넘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처음 부른 이름이 덕수였지요. 덕수야. 덕수가 달려왔습니다. 아직 붕대를 감지 않은 팔로 방문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윤노파가 그 팔을 보았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목이 메었지요. 팔이 그게 무슨 꼴이냐. 덕수가 웃었습니다. 서투른 웃음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지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윤노파는 며칠 더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이 복례가 알아낸 것들이 하나씩 윤노파에게 전해졌지요. 창고에서 빼돌린 곡식, 달복이 꾸민 위조 분재기, 덕수에게 씌운 거짓 누명. 달복이 준비한 문서가 불에 탔으니 망정이었지만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 안에 담겼던 내용을 복례가 눈에 새겨두었으니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달복에게서 곡식을 받아 간 바깥 장사치가 있었고 창고 거래 흔적도 남아 있었지요. 필생원과 몰래 만났던 일도 이제 그 까닭이 분명해졌습니다. 윤노파는 결정했습니다. 이 일을 덮고 지나갈 수 없다고. 보름이 지난 뒤 윤노파는 처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지요. 복례를 시켜 마을 어른 셋을 불렀습니다. 오래된 거래처 상인 둘도 불렀지요. 친인척 중에 이 집 일을 아는 사람도 한둘 불러왔습니다. 달수와 달복과 달봉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덕수도 왔지요. 달복은 어머니가 아직 자리에 누워있는 줄로만 알았으니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마을 어른들과 상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지요. 윤노파가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복례가 등을 받쳐주었습니다. 윤노파는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지요. 그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여러분 앞에서 밝혀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집이 바로 서니까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집 창고에서 쌀과 참깨가 없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 둘째 달복이 몰래 빼돌려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거두어 키운 덕수에게 씌워 내쫓았지요. 덕수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억울하게 이 집을 나간 사람입니다. 달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윤노파가 눈을 들어 달복을 보았습니다. 그 눈빛 한 번에 달복이 입을 다물었지요. 달복이는 또한 내가 병석에 누운 사이 이 방앗간과 논밭과 창고를 제 이름으로 넘기는 분재기를 위조하였습니다. 내 인장을 흉내내어 찍은 거짓 문서였지요. 그것이 불에 탔으니 망정이지 하마터면 이 집 재산 전부가 저것의 소나기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달복의 얼굴이 흙빛이 됐습니다. 두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내려앉았지요. 마을 어른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도 달복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달수 너는 장남이라 하면서 어미가 병석에 쓰러진 날 창고 열쇠부터 챙겨야 한다 하였다. 어미 약이며 밥이며 걱정하기 전에 재산 나눌 걱정을 먼저 하였지. 그리고 불이 나던 날 밤 어미 방으로 달려가지 않고 제 서류부터 챙기러 창고로 달려갔다. 집안을 잇는다 하면서 정작 어미 목숨보다 종이장이 더 무거웠던 것이냐. 달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러나 말은 없었습니다. 달봉아. 셋째가 어깨를 움츠였습니다. 내가 덕수 얼굴을 보았을 때 저것이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님을 내 속에서는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형의 눈총이 무서워 입을 다물었지. 사람이 가장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악한 마음을 품을 때만이 아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도 죄다. 달봉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지요. 울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윤노파는 마을 어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내 배 아파 나았다고 다 자식인 줄 알았더니 내 병든 몸보다 쌀가마니를 먼저 챙기더군요. 그리고 저기 저 덕수는 이 집에서 억울하게 쫓겨나고도 집을 맴돌며 어미를 걱정했고 불길 속에서 어미를 등에 업어 나오면서도 이 집 인장함을 놓지 않았습니다. 저 팔의 화상이 그 마음을 말해주고 있지요. 마을 어른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님, 덕수는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닌데요. 윤노파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식의 도리가 핏줄에 있다 하신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도리를 누가 지켰는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지요. 그리고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윤노파의 결정은 그날로 문서에 담겼습니다. 방앗간과 쌀가게, 창고, 논밭, 인장, 장부. 모든 것은 덕수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달수는 분가하여 제 식구를 건사하게 되었고, 달복은 빼돌린 곡식 값을 한 톨도 빠짐없이 물어낸 뒤 이 집을 드나들 자격을 잃었습니다. 달복이 마당을 나서는 뒷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지켜보았지요. 그 등이 몹시 작아 보였습니다. 한때 어머니 재산을 혼자 다 차지하려 했던 사람의 등이 그날은 그렇게 작고 초라했지요. 달봉은 한참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덕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알면서 침묵했다. 덕수가 달봉을 일으켰지요.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앞으로 바르게 사시면 됩니다. 그 말이 덕수라는 사람이었지요. 방앗간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덕수가 돌아오자 맷돌이 다시 제 소리를 냈고 장부가 맞아떨어졌으며 창고가 제 질서를 찾았지요. 오래된 거래처 상인들이 하나씩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도 다시 곡식을 들고 왔습니다.
윤노파는 병상에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덕수가 마당을 걸어 다니는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잠이 잘 왔지요. 어느 날 아침 복례가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다가 윤노파가 창밖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수가 마당에서 일하고 있었지요. 맷돌을 살피고 창고 기둥을 두드려보고 손님이 가져온 곡식 포대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팔에 아직 헝겊이 감겨 있었지만 손놀림은 느리지 않았지요. 윤노파가 낮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복례야. 저게 자식이다. 복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뒤로 윤노파는 몇 해를 더 살았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고, 다만 마을 사람들이 이 집 이야기를 들으러 올 때면 딱 한마디만 했다고 합니다. 핏줄은 하늘이 정할지 몰라도 사람됨은 제 마음이 정하는 법이지요. 그 말이 마을에 오래 남았습니다. 맷돌 소리가 오늘도 그 방앗간에서 들려온다 하였지요.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그냥 방아 찢는 소리가 아니었답니다. 어머니의 자식이 누구인가를 맷돌이 돌아가며 조용히 말해주는 소리였다고 합니다.